그날 저녁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편의점 반찬 3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김치 하나, 멸치볶음 하나, 계란말이 하나. 그날따라 반찬들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문득 아내가 끓여주던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에서 스쳤습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7년 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26에 결혼해서 46년을 함께 살았죠. 아내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국 끓이고 밥 짓고 반찬 만들고 제가 출근할 때면 항상 현관까지 나와서 조심해서 다녀와요 하고 손 흔들어 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됐을 때는 이미 3기였어요. 병원에서 6개월 투병했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면서 머리카락 다 빠지고 몸무게 20kg 빠지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제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먼저 가서.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자식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큰딸은 서울에, 아들은 부산에, 작은 딸은 인천에 살고 있으니까요. 명절이나 생일 때나 보는 거죠.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오히려 편했어요. 아침에 눈 뜨고 싶을 때 일어나고, TV 켜고, 라면 끓여 먹고, 저녁엔 소주 한잔 하고 자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는데 김치가 유난히 싸늘하더라고요. 국은 없었고 반찬만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반찬들이었죠. 참 그때 알았습니다. 그날 밤은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그날은 마음까지 식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식탁 위 김치보다 제 마음이 먼저 차갑더군요. 입술이 굳어버린 것처럼 말 한마디가 목에서 턱 걸리더군요. 그 짧은 침묵이 괜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느낌이 그날따라 유난히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식탁 위 공기가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TV를 켜도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화면만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 누군가와 말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 아침에 잘 잤어요? 하고 물어볼 사람, 저녁에 오늘 뭐 했어요? 하고 대화 나눌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이 나이에 외롭다는 게 이런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옆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수채화 강의였습니다. 작은 딸이 아빠 집에만 계시지 말고 취미생활 하나 해보세요. 하고 등록해줬거든요. 사실 처음엔 가기 싫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그림을 배워서 뭐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첫 수업날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처음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요. 손이 떨려서 걱정이에요. 그분은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소탈하고 조용한 인상이었어요.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문화센터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분이 먼저 인사했어요. 같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그분은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저는 믹스커피를 시켰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습니다. 마주 앉아 있지만 무슨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날씨가 좋네요. 네, 봄이 오나 봅니다. 그렇게 별 얘기 아닌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분도 남편을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대요. 자식은 딸 하나 결혼해서 대전에 산다고 했습니다. 외롭진 않으세요? 외롭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대답이 참 솔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문화센터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강의였는데 어느새 서로 옆자리에 앉는 게 당연해졌어요. 강의가 끝나면 근처 카페에 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같은 것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먼저 간 아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분도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자식들 이야기도 하고 손주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꿈 이야기, 지금의 걱정 이야기.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어느 날은 비가 왔습니다. 그분이 우산을 안 가져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같이 쓰고 가시죠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요. 하시더니 제가 조금 더 권하자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우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분의 손등이 제 손에 잠깐 닿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왜인지 가슴이 뛰었어요. 그 순간 오랜만에 가슴이 움직였습니다. 그 감정이 낯설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잊고 살았던 설렘이 가슴 깊은 곳에서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감정을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마주했습니다.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은 낯설기였습니다. 잠시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72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짧은 순간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길이 괜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걸요.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강의가 끝나면 함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붕어빵을 사 먹기도 했죠. 말은 못했지만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괜히 더디게 느껴질 만큼요. 아쉬움이 발끝에 붙어 있는 것처럼요. 그 여운을 떼지 못한 채 발걸음 아래 차갈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리던 날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혼자라는 사실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가끔은 작은 식당에 가서 볶음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알콩달콩한 연애라기보다는 말없이 서로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저희 이렇게 지내는 게 괜찮을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냥 우리 나이에 이러는 게 괜찮은 건가 싶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이미 각자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자도 있었고,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로웠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네. 이제는 제 인생이니까요. 그분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그분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해야겠다고 큰딸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아빠 요즘 잘 지내세요? 응. 그런데 내게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좋은 분을 만났어.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분인데 함께 시간 보내다 보니 마음이 가더라.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재혼을 생각하고 있어. 그 순간 큰딸의 목소리 톤이 확 달라졌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엄마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됐다고. 7년 됐어.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빠, 7년이 뭐가 길어요? 엄마가 들으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딸아, 아빠도 사람이야. 외롭단 말이야. 외로우면 우리한테 오시면 되잖아요. 큰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뭘 하냐? 눈치만 보고 일주일도 못 있어. 그게 무슨,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큰딸과 아들, 작은딸까지 모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큰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진심이세요? 그래, 그분 어떤 분이신데요? 저는 그분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났고, 남편을 먼저 보냈고, 딸 하나 있고, 혼자 산 지 10년 됐다고. 재산은요? 재산?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아버지 재산 목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요즘 노인 대상 사기 많잖아요. 결혼하자고 접근해서 재산 빼돌리고 도망가는 경우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운지
너희들은 알기나 하냐? 명절 때 하루 왔다가 가고 전화 한 통하고 끊고 그게 다야.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자고 혼자 TV를 봤다. 그 외로움이란 게 말로 다 설명이 안 된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큰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걱정되는 건 세 가지예요. 첫째, 그분이 아버지 재산 문제로 접근하시는 건 아닌가. 둘째, 혹시 사기는 아닌가. 셋째,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큰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알겠는데 엄마 생각이 너무 나요. 큰딸의 목소리엔 화와 슬픔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식탁 위 공기까지 잠시 흔들어 놓은 듯 했습니다. 큰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재산 문제, 사실혼 문제 모든 게 걱정돼요. 그럼 재산 포기 각서라도 받으면 되잖냐? 그것도 나중에 뒤집을 수 있어요. 저는 씁쓸했습니다. 자식들의 걱정 속에는 진심도 있었지만 재산과 체면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너희들한테 상속할 재산이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잖아요. 엄마랑 함께 모은 거고요. 하지만 자식들은 끝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은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현관문이 쾅 닫힌 뒤 남은 정막이 방 안가득 찼습니다. 며칠 후 큰딸과 아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나 혼자 사는 게 외롭더라. 그럼 저희 집에 오셔서 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도 각자 가정이 있잖니? 너희한테 폐 끼치고 싶지 않아. 큰딸이 다그쳤습니다. 아버지, 그분이랑 살면 엄마 사진은 어디다 둘 건데요? 모르는 분이랑 같은 집에서 주무신다고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선택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괜히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면 저희도 신경 쓰여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신경 쓰인다고? 아버지가 재혼한다는 게 그렇게 신경 쓰이냐? 그게 아니라 주변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다. 내 인생이야. 아버지도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아버지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사람 생각은 안 나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생각 안 나는 줄 아냐? 매일같이 생각해. 근데 난 지금 너무 외로워. 저는 그분에게 천천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말을 꺼냈어요. 그게 자식들이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 그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자식들이 그러는 게 당연하죠. 저도 딸한테 말했는데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의 눈동자에는 조용한 슬픔이 비쳤습니다. 며칠 후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르신 우리 그냥 지금처럼 지내요. 왜요? 그 말에 숨이 잠깐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르신 자식들한테 미움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거 견딜 수 없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니요. 그건 제 문제니까 제가 해결할게요. 어르신도 자식 셋이나 계시잖아요. 그분들 등 돌리고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좋아하지만 제 딸을 잃는 건 그 어떤 외로움보다 더 무서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박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마음보다 먼저 자식 얼굴부터 떠오르잖아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분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젊을 땐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 마음보다 먼저 자식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인생인데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결국 자식이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손이 허공에서 잠깐 흔들렸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그 손을 붙잡는 순간 우리 둘 다 더 외로워질까봐 다음 날 밤
자식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아들이 소주 한 잔을 들이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엄마 생각도 나고 아버지 걱정도 되고.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나중에 우리 가족끼리 싸우게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마음 주시면 저희는 아버지를 잃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재산 문제로 법정까지 가야 하면 형제들끼리도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다 나중엔 서로 얼굴도 못 볼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나쁜 자식인 거 알아요. 근데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대의 차이였습니다. 제게는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사는 게 가장 중요했지만 자식들에게는 가족의 안정과 재산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서로가 틀린 게 아니라 살아온 시간이 달랐던 거죠. 그 시간을 이해하는 데에는 마음이 조금 더 필요했을 뿐입니다. 결국 저는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던 카페였어요.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길, 발걸음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붙잡아야 한다고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나이에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창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 미소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슬퍼 보였습니다. 어르신, 요즘 안 좋아 보이세요. 그게...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식들이 계속 반대하더라고.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 딸도 전화해서 걱정하더라고요. 엄마 나이에 뭐 하는 거냐고 자칫 사기 당할 수도 있다고요. 미안하오. 아니에요. 어르신 잘못 아니에요. 그분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우리 여기까지만 하는 게 어떨까요? 말이 목구멍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게 헤어짐의 시작이더군요. 그 말이 마음속 무언가를 천천히 눌러앉혔습니다. 아니요. 내가 자식들 설득할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르신,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나이에 자식 등 돌리고 사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고 솔직히 요즘 잠이 안 와요. 제가 어르신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요즘은 밤마다 저를 괴롭혀요. 그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요, 어르신. 제가 처음부터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 나이에 설레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됐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저는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요. 어르신도 자식분들이랑 잘 지내세요.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 걸어가는 그분의 뒷모습이 창밖 비에 젖어 흐려지는 것처럼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분을 붙잡고 싶었지만 손이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붙잡는 순간 우리 둘 다 더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식어버렸고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는 따뜻했는데 제 손끝만 유독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마음도 그 온기가 식는 속도만큼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그날만큼은 비를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분과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나 혼자 걸었습니다. 혼자 걷는 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물웅덩이에 비친 제 얼굴은 점지하는 남자가 조용히 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며칠 후 큰딸이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아이들도 그날 이후 각자 마음이 복잡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미안해요. 저는 감정이 먼저였어요. 뭐가?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운지 생각 못했어요. 우리만 생각했어요. 큰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집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엄마 생각도 나고 아버지 마음도 이해되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엄마 사진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마음을 다 듣고 나니 제가 왜 그랬나 싶어요. 엄마 생각만 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밀어낸 것 같아요. 그 말하고 돌아서는데 마음이 계속 걸렸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쪽이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나도 이제야 알겠더군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식이지만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참 묘했습니다. 괜찮다. 아니에요. 아버지도 사람이잖아요. 외로울 수 있죠. 작은 딸도 며칠 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그냥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아들도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남자끼리는 이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근데 진짜 걱정됐어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아들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나고 싶으시면 그땐 제가 먼저 가서 인사드릴게요. 아버지 인생이니까요. 저는 자식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도 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던 겁니다. 그분과는 아직 다시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산책길을 걸으면 어디선가 그분도 똑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혼의 사랑은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더 부드럽고 더 깊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외로움을 나누는 것이죠. 자식들의 반대가 저를 잘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서로의 세상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늙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이 나이에 알게 된 건데, 외로움은 두려움보다 더 조용하게, 더 깊게 사람을 갉아먹더군요.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일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오늘도 저는 문 앞불을 켜둡니다. 그분이 다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끝일 수도 있죠. 그래도 불은 켜둡니다. 그분이 혹시 지나가다가 아, 저 집은 아직도 불이 켜져 있네 하고 생각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그 짧은 온기가 오래 남았어요. 따뜻함은 금방 사라졌는데 마음만은 오래 흔들렸습니다. 손끝에서 사라진 온기가 밤새 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짧은 온기를 잊는데 참 오래 걸리더군요. 그 순간 마치 7년 전 아내의 마지막 손길이 겹쳐 보였습니다. 살아생전 두 여인의 손길이 제 노년의 마음을 동시에 건드린 겁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언제 아플지 나이와 상관이 없더군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 오래 말없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손을 아주 천천히 가볍게 놓았습니다. 문 앞 불을 켜두는 건 기다리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을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마음을 놓아주고 싶어도 기다림만은 쉽게 놓지 못하더군요. 혹시나 그 사람도 같은 마음으로 어딘가에서 불을 켜두었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불은 켜두고 마음은 천천히 열어둡니다. 기다린다는 건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감사합니다.